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도 모두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이보다 더 큰 2%대 조정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5월 FOMC에 대한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는 11일이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 심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또 주간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해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김소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내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윤 당선인은 첫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을 참배하는데요. 이후 취임식을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오게 됩니다. 국회 경내로 들어오자마자 차에서 내려 180m가량의 거리를 걸어 연단까지 향할 예정인데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임식 단상에는 기업인재계 서열 15위까지 오르게 되고요. 취임식을 마친 윤 당선인은 곧바로 새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년, 즉 1826일의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퇴임 연설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국정 운영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총 5가지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오후 6시에 청와대 직원들과 마무리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기업들이 바라는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점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국내 기업들이 이전 정부에서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했는데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총 5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규제 개혁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습니다.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의미하는데요. 지난해보다는 수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을 밑도는 수치인 겁니다. 특히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정부의 핵심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많이 뽑았고요. 기업 28.5%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로 뽑았는데요. 새 정부의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24.6%는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률 짚어보겠습니다.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4.5% 올랐는데요. 200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개인 서비스는 외식과 외식 외로 나뉘는데요. 외식보다는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낮긴 했지만 품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단체 여행비, 대리운전 이용료 등 외식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서비스들도 많았습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통상적으로 수요 쪽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가 되는데요. 코로나 확산 첫 해인 2020년에는 1%대 수준에 그쳤는데 점차 상승폭을 늘려왔습니다. 지난해 3월 2%대로 진입을 했고
작년 11월 3%대로 올라선 뒤 올해 2월에 4%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물가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너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비스 물가까지도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원재료비 같은 공급 쪽 요인도 작용을 했지만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 주체들이 점차 변화된 생활 방식에 적응을 하면서 소비 수요가 회복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전면 완화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 단체 모임, 회식 등도 재개가 되고 보복 소비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분야이다 보니 소비 심리 회복은 호재인데요. 물가 측면에서는 수요 쪽 압박으로 작용해 물가 오름세를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식 품목 확산 추이 등을 볼 때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가게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져 오히려 소비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 짚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로 전월세 계약 갱신권 사용 상황, 이게 어떻습니까? 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의 가장 마지막 주자였죠. 예. 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월세보다 보증금이 큰 전세 계약에서 갱신권 사용 비중이 높게 나왔다는 분석인데요. 이 가운데 해당 기간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 5천여만 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보증금 격차는 특히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 갱신권 도입이 2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올해 7월 말부터는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갱신권을 적용을 하면 5%로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갱신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 입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말과 비교했을 때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평균 49%에 가까운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임대차 3법 손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 등을 만들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열릴 대통령 취임식부터 서비스 물가 그리고 임대차 3법 관련 상황까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주 하락 마감한 미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지표 호조에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다시 한번 커졌고요. 여기에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두고 관망세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수가 상승한 업종수 대비해서 10배가량 많기 때문에 체감하는 낙폭이 더욱더 깊은 상황입니다. 현재 1.31% 하락한 2,60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긴축 기조에 더욱더 힘든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오후장의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성발 호조로 5G 관련한 종목들만이 상승불 켜내주고 있고요. 현재 2.5% 내린 86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로써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1,875억 원, 기관은 2,240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현재 742억 원, 외국인은 83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의 정식 출범일이죠. 탈원전 정책 폐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의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10대 국정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원전 개발을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목표로 생태계를 복원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0.24% 강세, 우진은 19%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비텍은 현재 5%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역시나 당초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로 꼽히는 업종이었는데요. 오늘 관련 수혜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에 기대감이 있었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복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건설주에게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현대건설은 2.37%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4.72% 낙폭, DLENC도 현재 4%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슈로 오늘 5G 관련한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되려 삼성전자는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로는 직원 횡령 사건으로 1년여 만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THQ는 리오프닝 기대감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는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요.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인바운드 플랫폼 운영하는 THQ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전선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죠. 대한전선도 함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섬은 호실적 공시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7% 상승한 591억 2,300만 원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액도 17%가량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한 의류뿐만 아니라 이제 비건 화장품까지 출시를 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6.2% 오른 36,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하림이 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죠. 닭고기의 도매가가 지난 동기 대비해서 34.4%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곡물값 상승과 또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오르고 있고요. 현재 6%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가 가을을 지날 시기쯤에는 1억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이에 미국 정부가 치료제 물량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일동제약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2% 오른 49,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같은 이러한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정제 마진 개선과 함께 국내 그 정유사들의 정제 설비 가동률이 지금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정유주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이상의 그러한 수준의 좀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함께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주 쪽으로 통신장비주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RFHIC 같은 이런 5G 관련주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빗 5G의 전국만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 전망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미국 5G 장비 공급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5G 관련주 또 통신 장비주들이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RFHIC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증권사에서 올해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실적 성장 본격화 기대감에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성장 스토리가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첫 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사의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세와 함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는 관련 섹터, 정유주 5G 관련주의 개별주, 인텔리안테크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정유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가장 많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S-오일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정유 부분 호실적이 힘입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내놓았고요. 지금 러시아 제재 가시화 이후에 정유 제품의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정제 마진 강세 흐름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코로나 완화에 따른 항공유 수요 회복도 추가적인 마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지금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올해 연간 최대 영업이익이 좀 전망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이러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상황과 달리 정유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그런 주가 퍼포먼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에도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S-오일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적인 추세가 이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가게 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요, 내연기관 관련 업체의 30%가량이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거다라고 하던데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부터 들을까요? 예, 일단 산업이 발전하면 뭐 그 산업의 수혜를 보는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태되는 섹터가 있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지금 뭐 여러분들 자동차 뭐 대부분 다들 자동차를 갖고 계시니까 본네트를 열어보게 되면 그 안에 기계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대 운전병 출신이라 대충 돌아가는 시스템은 압니다만 막상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게 포니 같은 경우 뚜껑을 열어보면 카브레터라고 둥근 판이 있고 엔진이 있고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본네트를 딱 열면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게 빡빡하게 이제 수많은 장치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편의 장치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단순화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엔진 사업부를 이번에 공식적으로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엔진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가장 핵심 뭡니까? 가운데 있는 엔진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자리를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배터리라는 것을 해서 구동할 수 있는 구동 장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비는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본네트,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본네트 정도는 둬야 되니까 본네트 딱 열면 그 안에 뭐였죠? 사물함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물건을 그러니까 뒷트렁크에다 우리 물건을 넣는 것을 네. 첫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 그 앞에다가 물건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앞부분에 배터리가 부딪히면 안 되니까 배터리를 뒤로 빼버리고 앞부분을 오히려 트렁크로 만들었던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만큼 자동차가 이제 단순화되고 그리고 이제 무게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차 같은 경우 이제 무게와 거리와 또 비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단순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글쎄요, 뭐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 이런 것들은 분명 사라질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네. 핵심 부품만 남는다. 구동 장치라든지 공조 장치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은 남겠습니다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업이 저도 그 얼마 전에 지인이 중고차를 샀는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봐서 이제 정비소를 가니까 뒷부분에 가면 요 나사 하나가 잠깐 풀려 있더라고요. 네. 그걸 조이니까 자동차가 정확히 딱 잡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부품이 제 말씀드리는 건 헛된 부품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많은 부품들이 사라질 수 있다. 지금 업계에서는 한 30% 정도 보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개화가 되면서 네. 이 전기 전장 관련 부품 기업 또 수소차 관련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던데요. 급격하게 성장하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전장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기를 필두로 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타보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퀴가 예를 들어서 언덕을 내려갈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RPM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 그 언덕을 내려갈 때는 RPM이 안 움직여요. 그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바퀴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또 바퀴가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죠? 저장하겠죠.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시 집어넣는 장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장과 관련된 그런 부품들이다. 주요하게 전기를 이렇게 활용하고 만들고 하는 부품들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연료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석유라든지 경유를 분사를 시켜서 폭발을 시켜서 이 폭발의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였다라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단순하게 배터리에서 전원을 만들거든지 아니 전원을 다시 축적한다라든지 이런 쪽들로 전반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내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수소 관련해서 이제 법이 또 통과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새 정부랑 상관없죠. 네. 기존에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돼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수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앵커님 사시는 옆 동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파트 사시는 뭐든지 간에 바로 옆에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 설문조사를 하면 O를 치겠습니까? X를 치겠습니까? 꺼려지겠죠. 꺼려지죠. 예. 쉽지. 벌써 이제 대답이 벌써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공포감이 있어요. 예.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여러분 전국에 딱 2개 있습니다. 국회와 그 양재동의 현대차 본사.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현대차는 상징적으로 만들었고 국회는 자기네들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국회 수소 충전소 가봤나요? 완전 벽으로 이렇게 딱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네. 100으로 싸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를 여러분들이 몬다라고 하면 여의도랑 상관없는 분은 수소차를 못 몰아요. 그렇죠. 충청하면 여의도 네. 가든지 양재동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대중화된다? 저는 먼 미래다라고 봅니다. 일단 당장 충전소가 없이 어떻게 이게 생기겠습니까? 두 번째는 효율성이죠. 지금 현대기아차가 수소에 대해서 많이 나서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세는 수소는 버스라든지 트럭 정도에 대해서 효율성이 나타나지 수소 승용차에 대해서 일본은 아예 수소 개발을 안 하고 최근에 일본 기사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이제 국내 다 번역된 기사들입니다. 네. 보면 수소에 대해서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 뭐 안전성이라든지 성능이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예 수소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수소를 했고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법이 만들어져도 법은 이제 하는 거죠. 어딘지 수소 충전소를 안전 요건을 세우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님비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서로 그런 거죠. 수소 충전소를 생기는데 제가 단순하게 봐도 일반 만약에 주유소를 수소 충전소를 바꾼다라고 하면 주유소 만들려면 그 환경 굉장히 그러니까 안에 그 유저 탱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환경 보호를 해놔야 되거든요. 기름이 새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몇 배 돈이 들어갈걸요? 그렇게 했을 때 관수익이 날까요? 그런 거 보면 수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미래적으로는 밝습니다만 과연 수소의 미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보자.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선을 긋고 싶습니다. 예. 전장 부품 쪽은 사업이 커질 것이다. 네. 다만 수소차 쪽으로는 일단은 수소차가 대중화되는 것은 먼 미래이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에는 물음표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이 완성차 업체 중심의 수직 계열화 산업 구조가 문제고 여기에 또 네. 하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게 다소 아쉽다라고 풀이가 되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기술 수준, 공급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경영학적인 이론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바뀌는 게 네. 우리가 자동차라고 한다라면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던 여러분들 경영학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을 갖다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포드 자동차가 혁신을 나타낸 게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를 넣고서 한 사람 바퀴만 다는 거고 한 사람은 이 문만 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처음부터 차 한 대를 놓고 한두 사람이 모여서 계속 바퀴 달고 문 달고 뭐 이것저것 했던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고도화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재고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재고를 쌓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되는 게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IT가 또 발달하고 하니까 이 적기 생산에 하기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일주일에 차를 100대 만드는데 그러면 바퀴가 100대니까 100 곱하기 해서 400개가 필요하다. 400개가 필요하면 니네가 한국타이어가 예를 들어 현대차를 납품한다고 하면 한국타이어가 니네가 일주일 단위로 400개씩 우리가 갖다 줘. 더 이상 갖다 주지 마. 싸놓을 데 없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매일 몇십 개씩만 갖고 와.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이제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협력업체들과 일관 체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협력업체에서 부품이 하나 끊어지게 되면 모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요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단순한 부품 하나가 안 오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재고를 쌓아놓자니 재고 부담도 있는 거죠.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괄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만 추세가 아니라 글로벌 추세입니다. 글로벌 추세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현대가 발전소 짓겠답니다. LNG 발전소 나왔죠. 이제 원래 현대가 그 정주영 회장의 일괄 체제에 대해서 그전에 포스코에서 강판을 싸우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강판을 만들자 해서 현대제철을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다른 회사였는데 네. 현대제철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차량용 강판 전문이 됐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니 전기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LNG 발전소를 짓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비대화되는 건데 이게 이제 호불호는 있습니다만 자동차 업계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전 산업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부품업체들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데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물론 뭐 브레이크라든지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쪽들의 이제 연관성은 적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든지 이번에 그 전기차 전용 SUV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현대차에서 설계도가 나와서 소위 말해서 부품업체들이 그걸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예를 들어 고강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사가는 쪽에서 이걸 억셉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서로 간에 톱니바퀴듯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단으로밖에 갈 수 없다. 결국 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네. 또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꼭 대기업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곱씹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자율주행차 쪽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인수위가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국정 과제로 발표를 했죠. 네. 이제 반도체와 통신 등이 이제 글로벌 선두에 우리나라가 서 있었는데 네.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한 78% 정도 우리나라 주행 자동차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성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똑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누가 선물을 줬어. 자율주행차 줬어. 그러면 자율주행차 좋죠. 피곤한데 뒤에 앉아서 운전 안 하고 기사 있으면 오히려 신경 쓰이지만 네. 기사도 없고 딱 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고 편하게 누워서 집에 갈 수 있다. 타시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갑자기 누군가 불쑥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험도 그렇고 이게 제가 사고를 내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치던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던 이건 내가 책임인데 자율주행은 여러분들 AI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다 경우의 수를 입력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인공지능이 자 지금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다 지금 입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레벨 5가 이제 가장 높은 완전 자율주행인데 네. 미국도 지금 레벨 4까지만 일부 지역에서 인정을 했어요. 근데 5를 못 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내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위에 나 혼자 이제 달리고 있어요. 아까 어떻게 보면 다리 위에 나 혼자 달리고 있어요. 그 핸들 잘못 바꾸면 떨어져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은 안 돼.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핸들을 꺾어서 바다로 빠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경우 수밖에 없다라고 치면 네. 지금은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는 거죠. 기계가 딱 벌었을 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을 쳐라. 아니면 네가 바다에 빠져서 그 운전자가 사망해라. 이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넣어줘야죠? 그래서 5를 못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 극단적인 경우를 다 가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된 게 잘못된 그 자동차의 배상을 물을 수가 있죠.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 방지를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리고 밖에 있는 사람 무조건 쳤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겠나요? 못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심리적으로도 네. 자율주행 먹거리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이거를 놓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도 예. 수소와 마찬가지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지 단순하게 자율주행에 대한 뇌피셜은 좋습니다만 언젠간 오겠죠. 하지만 넘어야 될 산들은 많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이 서울경제가 위치하고 있는 상암 지역에서 자율주행이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계획된 도시이고 사통팔달 돼 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자율주행이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오늘 그 모 방송사에서 나오는데 점심시간 하나 걸려가지고 인파에 걸렸어요, 차가. 네. 그럼 살살살 가면서 그 인파를 뚫고 왔는데 그걸 자율주행이 해낼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이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자동차 부품업체들 앞으로의 향방 어떨지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보는 시간 가졌고요.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오늘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국내 증시가 금리 인상 등 이 긴축 한파에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이 코로나19 초기 수준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3%나 급감한 수준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에서 매수의 주체는 뭐 누가 뭐래도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올 1월달 이후에 2월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한 3개월 동안 개인들이 계속 매수했던 물량이 무려 한 코스피 기준으로만 14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신용 잔고와 미수 물량까지도 동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물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받쳐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지난주 기준으로 6조 원을 좀 상회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거래대금 급감이라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매수의 주체가 개인들이라는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엄중한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기관들 특히 이제 연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도 시장의 저점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을 칠 때 어느 순간 이제 연기금이 매도로 전환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 혹은 좀 우리 시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번 외국 연기금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매도세로 전환되었던 지점을 보면 그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PR이 한 12배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어떤 정책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는 기간이다라고 보면 PR이 12배 정도 넘어갔을 때부터 연기금은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최근까지도 좀 이어졌는데 지금 현재 연기금을 보면 한 달 전부터 매도세가 좀 들면서 소폭이나마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개월 동안 한 5,2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코스피 PR 기준으로 보면 약 11배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PR이 12배를 넘어갔을 때는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 PR이 11배 아래로 떨어지면 연기금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PR 11배 기준이라면 선진국의 12배가 넘는 기준 혹은 다른 개발도상국 기준을 하더라도 코스피 PR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손바뀜이 나올 수 있냐 하나 여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선두에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가장 먼저 저점을 형성할 수 있냐 여부 수급적으로 전환이 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오늘 이제 전승절과 이번 주에 미국 CPI 지표를 좀 거치면 만약에 우리 시장의 코스피 기준으로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 다우 지수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코스피 2,600을 이탈할 때 아마 개인들 물량은 또다시 좋든 싫든 반대 매매라는 부분 때문에 개인들 물량이 손절설 물량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00선을 하회할 때 손바뀜이 나오면서 오히려 수급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5월 FOMC 이후로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FOMC 이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술주의 급락이 또 두드러진 상황이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대표님? 일단 이제 FOMC 정례회의가 나오고 난 다음 첫날은 오히려 이제 그날은 상승을 했었죠. 파월 의장의 75bp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파월의 발언에서 본다면 50bp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다음 달부터는 455불을 시작으로 양적 긴축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증시의 우호적 인리였다라는 그 전제점과 또 하나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결국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그 러시아의 전승절과 맞물리면서 푸틴의 어떤 우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경계심리,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좀 냉정하게 본다면 실제로 FOMC에서 50bp의 연속적인 인상은 오히려 6월달 75bp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이고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억 불 예상을 좀 했다가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강도를 절반 정도로 낮추면서 스타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양적 긴축의 정도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강도보다는 조금 더 낮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지금 4월달에 발표됐던 그 3월 CPI와 PCE 지표가 특히 이제 근원 CPI와 근원 PCE가 예상보다 처음으로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이번 FOMC 그 금리 인상 발표할 때 파월이 분명히 이제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PC를 예로 들면서 예상보다 이제 좀 낮았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올 한 해 그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을 때 25bp가 한 6번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오히려 50bp가 초반에 강하게 들어오고 이후에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초반에 얼마만큼 이 금리 인상의 강도를 쏟아붓느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5월달과 6월달 정도가 오히려 정점이 좀 될 수 있고 7월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그 수위 조절을 좀 해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 대한 정점론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증시의 바닥론과 맞물리게 되는 거죠. 이 증시의 바닥론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불안해하는 경기 위축과 모든 관련된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1분기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1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의 정점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 강하게 반영되었던 증시이기 때문에 지표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나오는 그 지금 발표되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라는 수순을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증시가 오히려 지금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은 그동안 관망적인 자세를 취했던 펀드들 일부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을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팬데믹 이후에 주식을 어떻게 보면 팔기 바빴는데 지난 1분기 3월 이후에만 한 64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 이제 판단했을 때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느낀 걸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구간의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은 증시 우호적인 환경으로 양적 긴축전에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양적 긴축은 우리가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서 주가 혹은 경기가 꺾인 예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서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고 오히려 양적 긴축이 끝이 나고 이후에 한 6개월 상간의 자본주의의 정말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랑장세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이전에 우리가 그 FOMC 이후에 그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한 15% 내외 정도 보통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 직전 그 금리 인상 시기에 70%가 넘는 상승을 했던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고 일시적으로 시장이 좀 하방 압박을 받을 때가 오히려 지나고 보면은 뒤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도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장기적인 매직 구간이 상존하는 부분이 아마도 FMC에서 7월 이후에 액션 플랜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오는 11일에 발표 예정이 돼 있죠. 미국의 4월 CPI 상승률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현재의 투자 심리 위축 현상이 일부는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긍정론이 있는가 반면에 올여름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급락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대표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곳이 안전한 투자처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지금 임박한 부분은 아마도 지금 다우 지수가 저점을 이탈할 거냐라는 여부가 아마 기술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그 저점을 이탈해서 하향 이탈하느냐 부분은 오늘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좀 전에 말씀하신 CPI 발표에 좀 달려 있는데요. CPI가 그 4월달 기준으로 해서 근원 CPI가 소폭 하락하면서 최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CPI, 특히 이제 근원 CPI가 또다시 예상보다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무게를 실으면서 시장은 급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은 이제 그 CPI가 예상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다우 지수 기준으로 저점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급반등과 저점 이탈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 좀 보는 부분이고, 설사 다우 지수가 만에 하나 저점을 좀 이탈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손바뀜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현재 그 달러가 강세화되고 환율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금리 인상 여파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만약에 달러가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혹은 투자회사들이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면 달러의 보유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의 굉장히 엄중한 구간에서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이제 강달러화된 걸 가지고 투자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이제 금이나 혹은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냐? 지금 현재 금리 상승 기간을 본다면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상쇄하고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은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만한 곳의 대안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그 달러 강세가 되면서 우리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건 초기 현상은 그렇게 들어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본다면 강달러화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는 경우면 지금 현재 아마 그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단행을 했고 다음 달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앞둔 직전, 아마도 양적 긴축 직전까지는 아마 이런 조정의 흐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 경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지만 양적 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FOMC에서 6월을 넘어가면서 전후로는 조금 비둘파적인 발언으로 좀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엄중하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오늘 첫째 사전에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시장이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고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도 여기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시장이 저점 일탈하게 되면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급격히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걸 증시의 큰 사이클로 본다면 결국 코로나19 정점에 들어왔던 개인들이 지금 현재 이 조정의 끝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당하는 전형적인 그 수급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역으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 좀 벗어나서 여기서 역으로 저점 매수 혹은 분할 매수 접근을 가능할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라면 아마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증시 큰 사이클로 본다면 여기서 매수한 그 분들이 이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상승했던 구간에서 매수했던 분들과 똑같은 수익을 거둘 확률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시의 큰 사이클로 본다면 주식시장이 지금 배제받을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불꽃을 한 번 정도 남겨놓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손바뀜이 없는 이 구간이 손바뀜을 유도하는 저점으로서의 공포심은 크겠지만 지나고 보면 매수해야 될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60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600선을 이탈하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쏟아질 거고 그 이후로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오늘은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